오늘의 특강 주제는 AI에 대한 이해와 에이스 베이직 실습 교육인데요. 에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데미 그리고 한국경제 KT에서 합쳐가지고 AI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AI도 그리고 AI도 이지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AI를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이스 베이직이라는 실습인데요. 그 글 의미 그대로 베이직이 기초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역량이나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험 과정 자체가 기초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역량이 이미 풍부하시거나 또는 내용이 너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볍게 들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실습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그때는 프로그램 실행하셔가지고 같이 한 30분 정도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금요일인 만큼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AI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AI 모델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AI도 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AI 모델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I도 이지를 활용해서 실무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베이직 샘플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샘플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T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DX 개발 TF라는 팀에서 현재 저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시는 정우준 과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정우준 과장님은 좀 이따 실습을 하실 때 아무래도 PC로 직접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오류를 하거나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주실 거고 저희 팀 이름 딱 보자마자 무슨 팀이야 싶으실 겁니다. ADX 개발 TF라는 이름 자체가 AI를 다루는 팀들은 다 이름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통신사인 만큼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어요. 5G나 LTE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네트워크 운영 업무를 하는 업무에 있어서 AI를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AI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에이스 강의 같은 게 생겼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사내, 사회 강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화면에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세계 지도죠? 이게 어떤 지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나눠져 있고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 일본을 통틀어서 99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가운데 저기 빨갛게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네, 이 지도는 세계 문맹률 지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쪽이 아무래도 문맹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빨간색 있죠? 40%로 표시된 저 빨간색 나라가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차드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구글 이미지에서 차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가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드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가서 막 우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AI 강의를 하는데 문맹률 이야기를 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앤드류 응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몰라도 먹고 살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글을 알게 되면서 개인과 사회가 발전했다. 라고 하시면서 AI는 미래의 또 하나의 언어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고 바쁘고 뭐 병에 걸리지 않을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난 글을 읽고 쓸 거야 라는 니즈가 있을까요? 아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이 글이란 걸 깨우치고 쓰고 읽게 되는 것 자체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가져오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앤드류 영 박사는 이 글이라는 것처럼 AI도 또 하나의 혁명적인 이런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걸 그대로 바꿔서 AI를 글로 대입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AI를 다룰 수 있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AI라는 것이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 뭐 유망한 것은 알겠어. 하지만 뭐 굳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새로웠던 것들은 언제나 당연해지기 마련입니다. 맨 처음에 전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전화가 나와서 마을에 한 대씩밖에 없을 때는 PC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당연하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신기한 물건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당연한 것들이 됐죠. 스마트폰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군대를 입대하고 군대를 제대하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저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저희 최근에 코로나 있었을 때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다니지 않으셨죠? QR코드로 다들 인증을 하셨고, 뭐 쇼핑이나 영상, 게임 같은 것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 앱 하나를 개발해서 굉장히 큰 IT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저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웨딩 촬영을 하는 게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웨딩 아이폰 스냅 작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런 회사도 있고 아이폰으로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달해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물건이 개발됐는데 여기에 수반돼서 우리 생활과 그리고 기업, 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AI도 지금 당장은 되게 신기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향후 10년 아니면 한 5년 이내에 AI가 완전히 당연해졌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좀 알아놓는 것과 아예 관심이 없는 것,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AI란 무엇인지 그 기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말 많이 다들 쓰실 텐데 들어보시기도 했을 테고,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요? AI?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이더라도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야? 정의해봐 라고 하면 아마 쉽사리 입 밖으로 내뱉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AI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 분야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과학 분야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학습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학습? 학습이라는 거 많이 쓰시죠? 학습이 근데 뭔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학습이란 것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행동적 경험을 통한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 굉장히 어렵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리적 경험, 우리가 하는 심리적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린 뭘 배우죠? 약간 눈치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센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행동적인 경험, 뭐 수영을 배운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물 위에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학습은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는데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두발 자전거가 어떻게 서서 달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전거가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울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꺾어야 되는지 얼마나 빨리 꺾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알려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계속 타고 넘어져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겁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변화가 생기고 이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AI에게는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AI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네, AI에게 학습이란 사람이 경험, 즉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주는 걸 말합니다. 컴퓨터에게 경험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주고 그 결과를 컴퓨터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내가 골라서 임의로 학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의 주체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뭘 학습시킬 거야 라고 정해서 컴퓨터에 넣어주는 방식을 AI 학습이라고 합니다. AI가 수행하는 학습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는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것들을 분류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AI 학습이 지도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문제만 넣어줄 뿐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관규칙이나 군집화가 있고 강화학습은 게임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학습인데 방향성과 보상만을 제공하고 어떤 내가 결과나 문제를 넣어주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학습 종류별로 간단히 예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도학습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문제지를 사서 풀잖아요. 근데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공부가 되지 않죠. 답안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비로소 오답풀이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학습도 문제지와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문제가 맞았는지 답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지를 만약에 샀어요. 근데 답안지가 없어요. 또는 문제나 답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잘못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학습을 시킬 때에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입니다. 답이 없더라도 AI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세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뭐다라는 정보 없이 컴퓨터에 넣어주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저 파란색 동그라미는 꼭지점이 없고 색깔은 파란색이고 크기는 10이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빨간색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면서 색깔이 빨간색이고 크기는 8이야 이런 식으로 특징을 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 중에는
굳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군집화 같은 비지도 학습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화 학습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 자전거 타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문제를 넣고 답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향성과 보상만을 제시합니다. 보상은 서 있는 것, 그리고 벌점은 넘어지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AI가 보상이 제일 컸던 풀이 방식을 채택해서 최종적인 풀이 방법을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강화 학습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시다 보면은 분류와 회귀라는 말을 자주 접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분류, 회귀,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 회귀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분류는 결과가 범주형인 데이터를 예측할 때 분류라고 하고요. 회귀는 양적 데이터를 예측할 때 회귀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의 합격, 불합격 예측이다 하면 범주형이죠.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로 나뉘기 때문에 이건 분류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한다 라고 하면 결과값이 판매량, 즉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적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아니라 회귀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학습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AI가 하는 경험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AI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네, 다음은 AI 모델링과 AI도 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I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시다 보면 모델링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말로만 봤을 때는 어떤 건지 이해를 잘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까 학습이라고 했는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과정 속에 AI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AI에도 수준이 있는데요. 아까 앞선 시간에서 글씨 써가지고 막 양식 바꾸고 그림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바로 개발해서 수행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것은 심화 과정이고 가장 기초는 숫자로 된 데이터로 분류나 회귀를 예측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으로 넘어가면 글이나 이미지 그리고 영상으로 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글의 의미를 분석한다든지 얼굴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 대기업에서 만든 그 챗 GPT나 알파고 같은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하는 그런 AI의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수행할 것들은 기초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데이터로 분류, 회귀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 단계에서 쉬운 거라고 해서 시작을 하려면 그래도 코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시작하려면 코딩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코딩을 몰라도 AI를 좀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AI도 이지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메뉴 버튼 클릭해서 AI를 데이터를 가공해보고 집어넣고 분석하고 모델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시키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좀 이따 한 30분 정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I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 가공, 학습 방식을 선택하고 성능평가, 모델 활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데이터 분석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 AI에 데이터를 넣어줘서 학습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별 타입이나 그리고 결측치가 있는지 그리고 값
값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이상치 확인, 그리고 중복된 값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정이 좀 필요하다 하면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행을 삭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측치 처리를 하고 또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기화, 표준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고 변수가 불필요하다 하면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마치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지 학습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죠. 분류, 회귀, 군집,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하고 머신러닝을 할지 딥러닝을 할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학습할 때 설정할 파라미터 등을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 학습된 AI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이 거쳐지고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가공하고 학습 방식을 바꿔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 모델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수행하는 식으로 AI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AI 모델링 과정을 저희 AI도 이지 프로그램은 이 전 과정을 코딩 없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먼저 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데이터 분석 쪽은 여기 보시게 되면 AI도에서 가져오기라는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이고 있는 엑셀이나 CSV 그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도 이지는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아직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테이블 데이터만을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결측치가 얼마나 되는지, 중복 행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또 시각화 분석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상치가 있는지 또는 변수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인데요. 가져온 데이터의 컬럼별로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표준화, 정기화, 그리고 컬럼 삭제 등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이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나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학습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이를 통해서 몇 번째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그 모델의 정확도는 몇이었는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 횟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정확도가 향상됐는지 그래프도 나오고 분류가 잘 됐는지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시킨 모델을 하나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델 활용 쪽으로 넘어가면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럼 이 모델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확인한 결과를 CSV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결과를 뽑으면 이것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도 이지를 가지고 실무에 활용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AI도 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코딩을 하는 것만큼 되게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AI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만 제대로 충분히 존재하고 또 아이디어만 있다면 코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모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케이스는 제가 실제 업무에 활용했던 케이스인데요. AI 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히트맵을 가지고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했던 건데 저희는 통신사다 보니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의 항상 애로사항은 이 민원을 내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내지 않아요. 누구는 똑같이 불편함을 겪어도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불편함을 겪어도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과연 이 민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엑셀로 본다고 해서 그 경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도 이지를 활용해서 그 고객의 통신 품질, 그리고 나이, 성별, 이 사람이 쓰는 요금제,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존재했던 곳의 주변 장애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 과거에 민원을 접수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민원을 접수했다면 몇 번을 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테이블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3개월간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 분석을 수행했고요. 민원을 접수했던 고객의 가장 상대관계가 높았던 그 특성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 과거에 민원을 접수했던 사람, 그리고 통신 품질이 안 좋은 사람. 이 두 가지의 팩터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희는 과거 민원을 낸 사람이 냈으면서 통신 품질이 불량한 사람, 상위 고객을 뽑아가지고 선제적으로 고객이 민원을 넣기 전에 미리 불편사항 문의 전화를 걸어서 고객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 이런 식으로 실무에 AI도 이지 기능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는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자사의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목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냐, 이게 항상 퀘스천입니다.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자사 고객의 가입 기간, 성별, 나이, 요금제, 결함 여부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월 수집되는 고객 정보를 학습시킨 다음에 예측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객이 과연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좀 뽑아낼 수가 있고, 해당 고객들의 이탈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미리 아까처럼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상품 프로모션이나 핸드폰을 좀 더 싸게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좀 적용해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꼭 통신사뿐만 아니더라도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고객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좀 하고자 하는 니즈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고객을 분류해서 어떤 고객군에게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의 니즈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용 패턴이나 웹사이트 활동 기록, 그리고 전용 앱 설치 여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 고객들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분류되는 고객이냐, 이것을 통해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제가 가져온 예시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각자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걸 예측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보시면 이 AI도 이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행하게 될 에이스 베이직 과정은 그 AI도 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나 샘플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에이스 베이직 자격증을 대비하면서 이 AI도 이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이거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학습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베이직 샘플 문제 실습을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각자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URL이 aic.study로 들어가시면 에이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가 aice.study 라고 치시면 안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네, 다 들어가셨나요? 네,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 되셨으면 여기 메뉴에 에이스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에이스 시험이라는 부분 들어가시면 샘플 문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샘플 문항 클릭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베이직 말고도 어소시에이트나 퓨처 그리고 주니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베이직 과정 중에 이 분류 과정으로 오늘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이스 베이직 분류 샵 2번 샘플 문항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내사항 확인 및 동의라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기 체크박스 있는데요.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에이스 샘플 문항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딩 창이 뜹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AI도 easy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베이직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답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 시험 보는 환경도 이와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맨 처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샘플 문항은 고객별 콘텐츠 취향 예측에 대한 문제고요.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사 마케팅 팀에서 고객 개인별로 선호하는 장르의 콘텐츠를 추천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각 고객의 콘텐츠 구매 금액이나 구매 건수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고 특히 호러 장르에 대한 콘텐츠 선호도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문제이고요. 밑에 더 내리시면 데이터 설명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설명 부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호러 장르 선호 여부, 그리고 총 콘텐츠 구매 건수, 총 콘텐츠 구매 금액, 그리고 액션 영화를 구매한 금액, 드라마, 멜로, 코미디, 호러, 그리고 고객의 연령 그룹, 고객 유형, 그리고 성별 이런 식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메뉴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바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본 과제 해결에 알맞은 알고리즘의 유형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굳이 AI도 이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답이 뭘까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러 장르 선호 여부를 예측하라고 했죠. 이건 숫자로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범주형일까요? 네, 이거는 범주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 모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 다음 범주형 변수 중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를 고르시오. 자, 결측치가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은지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려면 마우스를 왼쪽 메뉴로 가져가셔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데이터 분석 클릭해 보시면 기초정보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초정보 분석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작업 데이터는 이미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 아래 우리 아까 데이터 설명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칼럼들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분석 옵션에서 데이터 범위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스크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전체 데이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조회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조회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 VOD 선호 데이터 기반으로 기초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맨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여기 number of variables는 이 데이터의 컬럼이 몇 개냐를 나타내고 여기 있는 number of observations는 7,907이죠. 고객이 몇 명인지입니다. 행이 몇 개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이 missing 셀이 결측치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고 비어있는 게 총 20개 된다라는 것이고 퍼센테이지는 전체 데이터 중에 퍼센트 그리고 duplicated 중복된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라는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가 약 3,554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형은 그 데이터 타입이 숫자면 numerik 그리고 문자면 object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변수가 결측치, missing이 가장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벨 호러 변수 같은 경우에는 missing이 없죠? 결측치가 없습니다. 라벨 호러는 없고 total by OL 같은 경우에도 missing이 없습니다. total amount missing이 없고 missing이 나올 때까지 한번 쭉 내려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 age 그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ge 그룹이라는 변수 보면 missing이라고 해서 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age 그룹 변수가 missing이 존재하고 혹시 이것보다 더 많은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가 있는지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네, 마지막까지 봤는데 이 age 그룹 외에는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항 2번의 정답은 age 그룹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객 유형이 개인인 고객의 수를 작성하시오. 자, 변수 중에 커스터머 타입이라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개인인 고객의 수를 한번 골라보세요. 자, 커스터머 타입 변수 보시면 여기 최빈값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개인이라는 밸류가 카운트가 7173, 7173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바로 숫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항 3번의 정답은 7173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도 이 기초정보 분석을 통해서 푸실 수 있는 건데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문항 4번 총 콘텐츠 구매 건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고 가장 큰 값을 지니는 통계량을 골라주세요. 보기는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제3, 4분위수가 있습니다. 답 찾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 total by OL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값 볼게요. 평균값은 여기 기술 통계에 m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m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2라고 되어 있고 다음은 중위수. 중위수는 median이라고 하고요. 중위수는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여기 SD라고 나와 있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SD가 표준편차고 3.13이고요. 제3, 4분위수는 여기 분위수에서 Q3이라고 되어 있는 게 3, 4분위수입니다. 3, 4분위수가 3이죠. 그러면
이 4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지니는 통계량은 3.13인 표준 편차가 되겠죠. 다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음 문제는 총 콘텐츠 구매 금액과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고르시오. 자,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고르라는 문제는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 쪽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시각화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각화 분석 클릭해 주세요. 자, 시각화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각화를 선택할 수 있게 있는데 AI도 이지에서는 총 산점도, 히트맵, 박스 차트, 분포 차트, 월드 클라우드라고 5개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처럼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고르려면 시각화에서 히트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히트맵 골라주시고요. 앞서서 기초정보 분석을 했던 것처럼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당겨주신 다음에 조회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 변수별로 상관관계를 색깔로 나타내주는 히트맵이 나오게 됩니다. 히트맵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Z스코어라고 해서 Z라고 해가지고 값이 적혀 있어요. 마우스를 한 번씩 갖다 대보시면 X컬럼, Y컬럼에 변수당 상관관계가 Z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총 콘텐츠 구매 금액, 토탈 어마운트와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뭘까요? 자, 토탈 어마운트가 여기 2번째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우스를 가지고 한번 쭉 값들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토탈 바이 OL과의 상관관계는 플러스 0.2386 정도로 보이고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액션 어마운트와 관계성은 0.267입니다. 이 2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0.29. 현재는 얘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나머지는 색깔이 연하게 표시된 만큼 값도 작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드라마 어마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범례를 보시면 0 밑에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도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문제를 만약에 푸시게 되면 음의 상관관계냐 양의 상관관계냐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멜로 구매 금액이 0에서 100에 속하는 고객 중에 성별이 여성인 고객의 수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0에서 100에 속하는 고객과 같이 범주를 좀 보려면 시각화 분석 중에서 분포 차트 한번 눌러보세요. 분포 차트 보시게 되면 X 칼럼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휴 칼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자고 한 거는 멜로 구매 금액이기 때문에 X 칼럼을 ROMC 어마운트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성별이죠. 휴 컬럼에서 성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당겨주시고 조회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분포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 이 아래에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X축 최소값, X축 최대값이라는 메뉴들이 있고 Y축 최소값,
y축 최대값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범위가 뭐였죠? 0에서 100에 속하는 고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최소값은 그대로 두고 x축 최대값을 100이라고 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x축 최대값에 100이라고 치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분포 차트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성별이 여자인 고객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성별이 F인 고객은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3,34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 3345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수치형 변수는 중앙값,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시오. 데이터 가공 후 변화된 연령 그룹의 최빈값의 비율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문제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으로 쭉 넘기시면 데이터 가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어떤 컬럼을 가공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럼을 처리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결측치 대체예요. 아까 결측치가 있었던 것은 age 그룹이라는 컬럼이었죠. age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결측치가 20개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age 그룹은 범주형 변수죠.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결측합 처리해서 최빈값 most frequent를 선택해 주시고 보기 한번 눌러주세요. 보기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before value라고 해서 비어있던 곳이 after value가 최빈값인 A07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적용을 한번 눌러보세요.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 작업 데이터에 age 그룹 _im이라는 컬럼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데이터 가공을 한 새로운 컬럼인 거고요. 보시게 되면 미싱이 사라졌죠? 저희가 결측값을 최빈값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미싱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데이터 가공 후에 변화된 연령 그룹의 최빈값의 비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하기 전에는 최빈값의 비율이 15.71%였습니다. 근데 가공을 한 이후에는 15.96으로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답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셔서 AI 모델 학습의 머신러닝 학습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쪽으로 가면 선택해야 될 항목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업 데이터 선택에서 문항 7번에 데이터 가공을 통해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데이터 가공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작업 데이터 아까 가공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서 가공 데이터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가공 데이터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결측치를 최빈값으로 대체한 데이터가 여기 작업 데이터 선택을 눌렀을 때 장르 프로세스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에 활용을 할 거고 AI 모델 학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머신러닝에서 작업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면 기존과 다르게 하나 더 보입니다. 장르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작업 데이터는 데이터 가공을 통해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학습 유형은 본 과제 해결에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학습 유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분류랑 회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KNN과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 해제를 해야 되고요.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복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빼주세요. 총 3개가 선택되게 해주신 다음 인풋 컬럼은 문항 7번의 결측치 처리에서 사용된 변환하기 전의 변수는 제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인풋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에 넣을 인풋 컬럼이라는 내용이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에이지 그룹이 있고 에이지 그룹 IM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가공하기 전에 이 에이지 그룹은 제외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제외 컬럼이라는 곳으로 화살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셔서 인풋 컬럼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컬럼은 종속 변수를 아웃풋 컬럼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속 변수, 호러 영화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는 여기 라벨 호러였죠. 라벨 호러를 클릭해서 아웃풋 컬럼 위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위로 넘겨주시면 여기 학습 시작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모델 파라미터 설정은 나머지 건드리지 마시고 초기 설정 값으로 그대로 학습 시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학습 시작을 누르시면 AI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딩이 진행됐다가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학습에 수행했던 알고리즘 3개가 나오고 그 알고리즘별로 정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AUC, 리콜, 프리시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큐러시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어큐러시를 볼게요. 랜덤 포레스트가 0.9514고 KNN이 0.9507 그리고 디시전 트리가 0.94였습니다. 그럼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성능이 좋았죠? 그럼 정답은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딥러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마찬가지로 왼쪽 메뉴에서 AI 모델 학습에 딥러닝을 선택해 주시면 머신러닝과 좀 유사한 화면이 나오고요. 자, 문제를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업 데이터 선택. 작업 데이터는 아까와 동일하게 문항 7번에서 가공했던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작업 데이터는 장르 프로세스 선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아웃풋 컬럼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라벨 호러 아웃풋 컬럼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인풋 컬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환하기 전인 에이지 그룹을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에이지 그룹 제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범주형 변수는 데이터 인코더를 스파스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인풋 컬럼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컬럼 파라미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범주형 변수는 스파스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여기서 인풋 컬럼 데이터 형태가 오브젝트인 애들이 범주형 변수고 커스터머 타입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인코더가 있어요. 데이터 인코더를 현재는 덴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스파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이 되시면 그 다음 오브젝트 변수도 스파스로 변경, 에이지 그룹 IM도 스파스로 변경 해주시면 되고요. 자, 컬럼 파라미터 설정은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모델 유형에 맞게 설정. 자, 딥러닝 학습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을 할 때는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인풋 컬럼이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아웃풋 컬럼에 있는 라벨 호러를 다시 클릭해 주셔야 이런 식으로 FC 레이어나 레이어 크기, 드롭아웃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웃풋 컬럼을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유형은 분리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활성 함수는 소프트맥스 그리고 FC 레이어 수는 1이라고 여기에 타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 써주시면 되고 FC 레이어 크기는 256 그대로 두시면 되고 드롭아웃은 0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설정은 에포크는 학습 횟수를 말하는데 학습 횟수가 기본적으로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으로 수정해 주세요. 20으로 수정해 주시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6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를 256 바꿔주시고 그 외에는 건드리지 않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네, 학습을 마치게 되면 제일 하단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딥러닝 모델을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의 어큐러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큐러시는 맨 밑으로 내려서 보시게 되면 어큐러시라고 해서 0.8969465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정답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0.8969가 되겠죠.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모델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모델 저장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한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되고 저희가 학습한 것은 딥러닝을 했으니까 언더바 DL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L로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모델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활용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11번이었죠. DL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위에 하나 더 있군요. 운양 10번. 운양 10번은 모델 분석 결과 호러 장르 선호 여부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상위 5개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석 변수 영향도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변수 영향도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
변수의 상위 5개 영향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토탈 어마운트랑 홀어 어마운트, 에이지 그룹 IM, 커스터머 타입, 코미디 어마운트가 상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5개의 변수가 되겠고, 문항 10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총 콘텐츠 구매 금액 토탈 어마운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문항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호러 장르 선호 여부를 예측하시오.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해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저희가 학습시킬 때 넣어줬던 변수들을 값을 임의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이 값들을 같이 한번 넣어보면 예측을 AI가 수행을 합니다. 자, 토탈 바이 OL이 3이고 토탈 어마운트가 8,000, 액션 어마운트가 2,500, 드라마 어마운트 2,500, 00, 3,000, 그리고 개인 M, A07. 여기에 입력을 자동으로 하시면 여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호러 무비를 선호하는지 여부는 N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숫자 한번 임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탈 어마운트가 가장 영향이 높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1000으로 바꿔볼게요. 바뀌지 않네요. 얘를 5만, 그리고 호러 어마운트를 8,000 정도로 바꾸면 호러 영화를 선호한다라는 결과를 예측하게 되죠. 아무튼 아까 결과는 N이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딥러닝 모델을 방금 만든 것보다 어큐러시를 개선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가공이나 학습 파라미터들을 좀 수정을 해주면서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고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나오면 여기에 그 어큐러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에이스 베이직 과정을 한 4시간 정도로 나눠서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문제풀이만 같이 좀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 샘플 문항 들어가 보시면 분류, 회귀 있는데 이거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꼭 문제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 다양하게 좀 봐보시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 이 과정별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에이스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 퓨처, 주니어, 베이직, 어소시에이트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 퓨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그 유치원에서 이 코딩이라는 게 뭔지 또는 AI가 뭔지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 주니어도 마찬가지로 퓨처보다 조금 더 윗단계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가장 기초라고 보면 에이스 베이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방금 저희가 했던 거 그걸 활용해 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풀이를 다 하신 다음에 합격을 하시면 에이스 베이직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랩이라고 해서 샘플 문항 한번 봐볼게요. 네, 어소시에이트 화면은 이런 식으로 주피터 랩에서 직접 코딩을 수행하시면서 답변을 출력하고 제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